네, 3강에서는요, 효과적인 장애인 중심 사례 관리 방안을 하도록 하는데, 203페이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중심의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프라에 관련된 영역이라던가 사례 관리 교육의 영역, 제도적인 측면, 또 장애인 지원 시설 영역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다변화된 복지 욕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충족시킬 수 없는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수준으로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사례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례 관리자는 사례 관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대상자들은 우리가 확인하고 계약하고 이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 질적인 부분을 서비스와 자원을 발견하여 또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서비스 조정적인 부분을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점검하고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서비스 기간에 관련돼서 협상에도 관여해야 하고 또 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상자를 상담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례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미국의 경우에 1975년에 제정된 장애인 아동교육법은 최초로 국립학교에서 사례관리 접근 방법의 형태로 공식화되었고 1970년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많은 미국에서의 주립에서 사례 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후에 사례 관리는 장기 보호를 요하거나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전달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인 서비스 전달 방식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례 관리의 최근 장애복지 영역에서도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전달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공식적인 설치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는 미국의 전역에 약 300개소, 일본에는 약 90개소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미미하죠. 이렇게 주요 서비스들은 생겨난 이후 이 기관에서는 권리 옹호를 하는 서비스, 자립생활 기술 훈련이라던가 또는 동료 간의 상담, 개호 서비스, 이동 서비스, 주택 관련 서비스, 이러한 중요한 그 서비스들은 장애인들의 한계점 및 문제보다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강점에 초점을 두는 사례 관리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 장애인 사례 관리 실제를 보시게 되면 초기 단계의 상담에 있어서 우리는 내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사례 관리의 그 정보를 보게 되면 내담자의 정보에 김 누구누구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죠. 거주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학력은 고등부 졸업을 했습니다. 특수학교. 자, 진단명은 지적장애 2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기관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의 면접 경로를 보게 되면
고등부 2학년에 특수학교를 전학을 온 본교 전공과로서 졸업을 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한 후에 직업 준비를 위해서 2년 연속의 계약 교육 기간에 그러니까 입학해서 학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족 사항에는 계부와 또 누나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 환경에서는 방 2개에 13평 정도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고 어머님이 월 120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누나는 회사에서 취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 욕구는 인지학습과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전공학과에 입학해서 직업 전 교육을 받는 중인데 사회성 기술이나 직업적 이해도에 비해서 인지학습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거의 읽거나 쓰지 못하는 숫자도 1에서 5까지는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 학업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취업해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해서 퇴직을 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진료에 관련된 치료 사항은 어떠냐? 자, 돌 무렵부터 놀리거나 체하면 경기를 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일반 학교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했지만 교우들의 따돌림이나 왕따로 2차례를 전학을 간 기록이 있네요. 특수학교로 전학한 후 적응을 하였지만 발달 시기에 맞지 않는 인지학습을 하지 못해서 취업을 위한 기본 학업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발달 사항은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정서 발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신체 발달은 전반적으로 또래와 비슷한 발달 과정을 보이고 있고요. 언어는 또래에 비해서 지원되었고 언어의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정서 발달에 있어서는 유순하고 교우들과 잘 지내는 성격이다라고 하는 게 발달 사항의 정서 부분이고요. 직업 훈련 및 직업 경력에 있어서는 신체가 건강해서 정교한 일보다는 대근육을 사용해서 활동 중심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훈련 기간의 내용, 인상이 좋아서 실습한 사업체에서 취업이 되어지면 꼭 그만둔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담당자 소견은 자, 직업 능력에 직업 능력 평가 및 훈련에 있어서 취업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견이 나왔고요. 지시 따르기나 직업 생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소견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심사에서는 적격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요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비스에 동의를 해야 되고 이제 계약자의 이름을 써야 되고요. 요 확인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담자를 위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사회적인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본 대상자는 현재까지 교육이나 직업 훈련의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언어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말을 천천히 하거나 몸집이나 표정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과 또 모의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적 부분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방과 후에는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집에서 모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자, 직업 진단을 보니 현장 평가에서 5위를 실시하는데 기본 일상생활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가능한 반면 인지,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 적응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직업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인지 학습을 동반해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렇게 직업 의식 및 자아상 강화나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직장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어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정 도구로 실시했었을 경우에 실행 평가 요 단계를 거치면서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직업 진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음 현장 실시가 중요한데, 이 현장 실시는 우리가 현장 평가에 대한 실시는 일반 우리 기본적인 대부분의 독립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인지나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나 적응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죠. 또 그리고 관공서를 이용하거나 현금이나 뭐 이런 인출근 하는 활용의 금전 관리,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 숫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으로 연결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1에서 5까지만 숫자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본 이용자는 지금까지 가족 지원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소 발달이 지체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과 또 관련된 훈련이 필요하죠. 직업 훈련은 이렇게 인지적인 학습을 동반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해서 직장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계획 단계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내에 재활교육교사나 복지관 재활 팀장, 그리고 평가 시에 협력팀을 모여 내담자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서로 공유를 하고, 추후에 재활 서비스 설정에 있어서 재활 계획 회의를 실시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담자에 대한 상담을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음, 자, 2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내담자에 대한 개입이 있는데, 그 적성 및 직업 평가를 실시해서 직업 적성과 선호도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개입의 의사, 또는 단절된 대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성 증진을 위해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 내에 사회성 증진 활동이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자기 표현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해야 되죠. 그리고 기간 상담 프로그램의 안내 및 상담 전문 자원봉사자와 연결을 해서 추후에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적응 지도를 실시로 또 내담자가 직업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내담자에 대한 개입이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환경적인 것은 내담자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재활 관련 정보에 취약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환경에 대한 개입입니다. 학교나 가족 간 상호 연계를 위해서는 가족 중 한 사람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현재 수급자가 아니지만 모와 적은 수입과 병원비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므로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줌으로써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담자에 대한 개입과 환경의 개입이었다라고 하면, 실행 단계에서는 우리가 교재 2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계획에 있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인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입의 실천 과정에서는 재활 계획에 대해서 회의를 결과를 가지고 모아 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진단 결과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다른 개입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직업 전 교육 실습반에 대한 기대를 안내하고,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개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직업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직업 적응 훈련 및 집중적인 인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과제 분석을 통해서 6개월간의 활동 계획을
나눠서 기본적으로 과제부터 시작함으로써 1차 사례 관리를 평가를 시행을 하죠. 그래서 적응 훈련에 관련된 인지 학습에 대해서 초기 평가를 실시하고 내담자의 적응이 빠르고 훈련 과정에도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취업 연계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죠. 자,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그 상담의 적절한 표현의 형성 지도를 해야 되고 사회 적응 훈련에 고집을 부리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운동장을 돌아다니는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담임 교사나 인지학습 지도사의 상담을 실시를 해서 한글과 숫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학습함으로써 취업 알선 및 적응 지도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내담자의 개입에 있어서 적응 단계는 보통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 계획을 짜는데요. 처음 계획을 짜게 되면 보통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한 요런 개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개입까지도 수준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취업 전 교육이라든가 부모 상담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훈련 기반의 다양한 기본적인 배경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주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또 그 거주지와 직장에 관련된 취업 알선의 사후 지도까지도 우리가 취업을 했었을 때 상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가 동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대상자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대상자에게 직장에서의 예절을 확인시키는 것. 그래서 산업체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향후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후에 사후 지도가 끝난 다음에 방문을 한 번 더 산업체를 가던 직장에서 집에 만약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집으로 방문까지도 가는 것을 하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것도 참가를 해 가면서 종결을 해야 되겠죠. 그 종결 단계에서는요. 교재 2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대상자의 취업을 위해서 지역 장애인 복지 직업 재활팀과 연계해서 방과 후에 취업을 위한 직장 평가 또는 직업 평가를 제시하면서 취업에 있어서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대근육 활용 업무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게 되면 물류센터에 1차적으로 뭐 탐색을 하면서 물품 분류하는 작업을 실습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사업주의 의사를 알아보고 장애인 고용 의사가 있는 사업주를 찾아냄으로써 그곳의 대상자 외에도 몇 명의 지적 장애인들과 자폐성 장애인들이 물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취업 후에 한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물품을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직장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면박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직업에 관련된 재활팀 또는 협력회의를 한 후에 이 생활지도를 담당했던 담임교사와 사업체를 방문해서 물품 분류에 의한 숫자를 통한 코드를 만들고 코드 번호에 따라 물품을 분류하도록 지도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개인 그 인지에 떨어지는 학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숫자로 대체를 하거나 그림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래서 분류대로 물품을 실수 없이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개인별 맞춤으로 인해서 산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취업에 연계해서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에 방문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례 관리의 마지막 종결 단계이겠죠.
자, 많은 장애인들의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관리에 의한 법과 제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발달 장애에 관련된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의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증진 참여를 위해서 사회 통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 정책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요. 어 장애인의 생활 기능은 우리가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 치료에 있어서 심리적인 치료와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장애인 보조 기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재활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장애인의 연령이나 능력에 맞춰서 또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개선과 전문 진로 교육 실시하기에 있어서 모든 교육이 대상자의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 등의 편리를 가지고 장애 종류에 따라서 시설을 정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을 지도하고, 직업 능력 평가를 통하고 직업 적응 훈련 또는 취업 알선, 고용, 취업 후 지도, 정보에 의한 접근 보장,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과 공공주택 이런 것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우선 분양을 한다거나, 임대주택이나 또는 주택의 구입 자금, 임차 자금 등 집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환경 정비 및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또 필요한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에 대해서 보호 수당을 지급하고, 또 장애인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등급을 받아서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 조세 감면을 해주고 있죠. 또는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이나 자판기 이런 걸 설치하면서 생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로또 그 판매점 이런 것들도 장애인 분들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장애인은 장애복지 실시 기관으로부터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 훈련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파견 사업,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 등에 대해서 보조기구에 대한 제공,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시책 강구하고 있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급여 및 지원, 임신으로 인해서 이동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에게는 임신, 출산 관련된 진료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활동 보조인의 파견들을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의 기회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발달 장애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발달 장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발달 장애에 대한 지원 목적이라 하는 것은 발달 장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생애 주기에 맞는 특성, 복지 욕구에 대해서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를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 장애인은 사회 참여를 촉진해야 되고요.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발달에 대한 장애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발달 장애의 권리 보장 내용은 우리가 주거 그리고 의료 또 타인과의 교류,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권리 보장이 돼야 되고 성년 후견제 이용을 지원하면서 의사소통 지원이라든가 교육부 장관은 발달 장애인의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발달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나 사법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발달 장애인의 대상 범죄 방지 및 발달 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 권리 보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복지 지원에 대한 서비스로 활동 지원 급여나 장애 아동 활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돌봄, 일시적인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장애인의 문화나 예술, 복지, 뭐 기타 등등 상담 지원이나 휴식 지원 등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청을 받으면 발달 지역에 있어서 센터장들은 발달 장애인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 있어서 개별 지원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에 연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어떠한 정보에 대한 홍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 발달 장애 정밀 진단 비용까지도 지원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발달 장애인 거점 병원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해나 공격 등의 행동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곤란을 겪는 발달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달 증진 센터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미비하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고용이나 직업 훈련을 지원을 하고 평생 교육을 지원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문화, 여가 이런 지원들 사업이 발달 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해서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연금 제도를 통해서 소득 보장도 해야 되고 주거 시설이라던가 주거 환경이라고 하거나 돌봄 제도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발달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지원을 또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발달에 관련된 그 장애인을 보게 되면요. 그 가정의 지원은 대부분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들이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달 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 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발달 장애인과의 동거하는 가족들에게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발달 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서도 돌봄이나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과 발달 장애인의 형제, 자매로부터 발달 장애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발달과 심리적인 부담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보통 가정에 어떤 인제 환자가 있거나 이렇게 영구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에는요. 일반 가정보다는 훨씬 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차별을 사회적으로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또 그 차별을 받다 보니까 위축되고 그래서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들은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우울증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지역 사회에서의 관심과 서비스들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져야 이런 그 다양한 그 문제점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은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주변에서 이해와 공감, 배려의 차원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확실히 더 힘이 나겠죠. 네, 우리 그 교재 연결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8 장에서는요. 정신장애인에 관련돼서 특성에 대한 사례의 필요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신장애의 특성과 사례 관리는 왜 해야 되는지, 사례 관리 실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가정별 정신장애인 사례 관리의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례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무엇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정신보건법은요. 1995년에 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단기 입소나 탈시설을 비롯해서 정신장애인 대상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처음 초기에 사례 관리는 주로 조현병을 겪는 만성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상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것, 우울증을 가진 인구 집단, 자살 생존자나 또는 자살 고위험군까지 사례 관리가 확대 적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한 시민으로서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정신건강보건복지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이들의 재입원을 예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적용할 때는 같은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장애인들마다 당면한 발단 가업이 다르고 증상과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생활의 문제에 적응을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개별에 대한 사정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것이 바로 개인에 대한 맞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례 관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장애인들의 특성과 사례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정신장애 사례 관리의 실천 유형,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에 관련된 필요성은 결국에는 다양한 주요 사례에 대해서 가족과 그 가족의 특성을 알아보고 사례 관리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의 특성은 첫 번째는 최근에 정신장애인은 사례 관리에서 서비스 대상자들을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장기적으로 겪는 다양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는데 질병에 있어서도 조현병 이외에도 양극성 정동장애나 반복성 우울장애, 자살 고위험군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연령에 있어서도 아동,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이는 사례 관리 대상의 특정 질환군에 한정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정신건강 욕구를 가진 시민들에게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신건강 사례 관리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대상자는 망상이나
환각, 정신 증상 등을 가진 심각한 조현병 또는 분열 정동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정신병적 증상을 겪는 대상자들은 사고나 감각, 정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심각한 증상을 갖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회 적응과 실질적인 자립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인 경우에는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가장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 페이지는 2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뇌의 신경망을 투닝 조절한다라는 의미에서 생기기 시작한 건데, 사실상 조현병은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등 이런 현실을 왜곡하고 뚜렷한 정신병적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정서적 둔마, 언어의 빈곤, 의욕의 저하, 또 쾌락의 감소, 대인관계의 무관심 등이 사회 부정적인 증상도 동반하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정신장애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 스펙트럼의 주요 증상은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나타나는데, 양성 증상은 일반에게 나타나지는 않고 조현병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대표적으로 망상, 환각, 지리멸렬, 그리고 비논리적인 혼란스러운 언어, 음성 증상이 사회 적응적인 기능이 결여가 돼서 정서 표현이라던가 무언어증, 무쾌락증, 비사회성 이런 것이 대표적인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현병 정동장애는 조현병의 증상과 동시에 기분이 우울한다거나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일정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형적인 증상 패턴은 처음에는 현저한 한청과 피해 망상이 2개월 정도 나타나다가 조현병 증상과 우울증 증상이 공존하는 경우가 같이 있고요. 갑작스러운 환경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급성적으로 시작되고 심한 정서적 혼란을 동반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조현병보단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잘 살펴보게 되면 어 조현 정동 장애, 조현병을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조현병은요, 발병 원인은 생심리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병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또 조현병은 발병 과정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점들 중에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 중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델에서는 조현병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사회적인 요인과 같은 취약성과 과중한 환경적 스트레스가 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조현병이라고 하면 병에 걸리기가 쉬운 소질이나 뇌의 생화학적인 취약성, 심리적 취약성, 외상 경험, 일상에 누적된 스트레스, 그리고 지지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가족 양육 환경에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현병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현병은 환경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취약성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유전적인 요인과 출생 전후의 신체적,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유전적인 취약성을 지닌 사람도 과중한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으면 조현병의 발병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증상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다시 말하면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의 병이 발병될 때는 취약성의 환경적인 스트레스 둘 다 공존해서 상황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취약성이 높은 사람에게도 환경적인 스트레스 원 자체가 감소되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면
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조현병은 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이 조현병의 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고 생활을 사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증상 자체는 많이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조현병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나 심리 상담이나 재활 치료 등 다재적인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현병 치료 방법에는 입원 치료도 있고요. 외래 치료로 통해서 약물 치료, 전기 충격 치료, 뭐 지지적인 상담, 행동 치료, 기술 훈련, 집단 치료, 가족 교육, 뭐 상담, 사회복귀 훈련, 다양한 작업 치료 등이 포함되는데 조현병은 병의 예후에 있어서 회복과 재활이 가능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입퇴원을 반복하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생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자립하는 생활에 많은 한계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조현병의 재발로 인해서 개인적, 사회적 비용 부담에 따른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사례 관리자가 조현병 및 관련 증상을 가진 대상자들을 발견하게 되면 먼저 정신건강 전문의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정확한 진단과 또 약 처방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입원 치료나 외래 치료를 통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이후 사례 관리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재활기관에 연계해서 치료와 병행이 가능한 다양한 심리,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연계를 하고 또 가족에게 질병과 치료의 이해나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원들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가정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또 사례 관리는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가족 방문을 지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사회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의 심리 사회적인 부분의 복합적용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3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5주차 1 강의에서 정신장애인의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